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윤리적인 선택을 내린다. 윤리란 무엇을 하면 안 돼로 시작하는 규범을 따르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부라면 규범을 어기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윤리라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그것은 개념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의 관심을 인류의 미래 세대로 인류를 넘어서 동물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윤리적 책임은 교육받은 시민으로서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는 윤리적인 선택이 따르고 공적인 논의 과정에서는 윤리학이나 도덕 철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통념으로 이해되지만 내가 학생이던 시절만 해도 철학자는 생활 속 윤리적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적어도 영미권 사회에서 철학이란 용어와 개념 분석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어진 학생운동의 흐름은 도덕 철학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베트남 전쟁, 인종차별, 성차별, 환경오염에 맞서는 투쟁의 시대가 대두하자 학생들은 대학 강의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학자들은 학문의 기원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동료들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던 역사적 상황을 떠올렸고 용기를 내어 동료 철학자와 학생들, 일반 대중에게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전쟁, 인종차별, 성차별 등 사회적 저항이 뜨거웠던 시절에 썼던 첫 번째 책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화두로 삼았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철학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현실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뤘다. 일부 철학자들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주제는 논의할 만한 심오한 가치가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나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명료하게 사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대중을 독자로 책을 쓰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일 역시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지금까지 기고했던 짧은 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신문 칼럼은 독자의 기억에서 금방 잊히기 마련이지만 내가 출연한 글들은 사회적 관심이 오래 지속되는 사안들 또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신문 칼럼은 1000자를 넘기면 안 된다는 제약이 있어서 최대한 글의 핵심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쓰도록 나를 압박한다. 그래서 동료 학자들의 논의를 자극할 만큼 풍부한 주제를 제시하기는 힘들며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미묘한 개념적 차이와 특성은 어쩔 수 없이 생략해야만 한다. 철학자나 관련 교수들이 내 글을 평가해 준다면 분명 고마운 일이 되겠지만 내가 쓴 모든 책이나 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윤리적인 삶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의 몫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자들이 검증하는 전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일반 독자의 수는 평균적으로 한 편당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반면 주요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나 평론은 수백만 명의 독자가 읽는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나 의견은 독자의 생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로 그들의 삶을 바꾸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독자가 내 기사를 읽고 기부를 시작했다거나 육식을 중단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실린 몇 편의 글만 봐도 윤리학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금은 설명하고 넘어가는 편이 나을 듯해서 글을 이어본다. 윤리적 판단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일이 아니다. 개인의 취향과는 다르다. 만약 윤리적 판단이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는지를 놓고 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는 사실도, 샐러드 드레싱에 들어가야 할 마늘의 이상적인 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안락사를 법률로 허용하거나 육식이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주장에 대한 논의는 윤리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또한 윤리는 반대나 찬성에 대한 직관적인 반응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우리는 윤리적인 직관을 공유하고 있다. 인류가 사회적인 포유류에 불과했던 시절,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선조들의 생존을 도와준 본능적 혐오는 여전히 우리 내면에 잠재해 있다. 하지만 내재된 직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훨씬 더 넓고 복잡한 글로벌 세상에서 옳고 그름에 신뢰할 만한 지침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나는 이성의 능력으로 절대적 주관주의라는 근본적인 윤리적 입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데렉 파피트가 중요한 것에 관하여에서 주장한 것처럼 신중한 사고와 성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 윤리의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만일 여러분이 객관적 윤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책에 실린 글들을 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개념을 동원하여 주창한 윤리적 원칙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받아들여도 좋다. 대표적인 사례로 19세기 위대한 공리주의 철학자 헨리 C.G. 윅의 표현을 살펴보자. 정말로 그런 것이 있다면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한 개인의 선이 다른 누군가의 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개인의 경우가 다른 누군가의 경우보다 더 많은 선을 실현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C.G. 윅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공리주의자였고 나 역시 그렇다. 도덕적 사안에 대해 문화적으로 만연한 직관적 반응의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공리주의야말로 가장 견고한 윤리적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나는 카타르지나드 라자리 라덱과 공자한 우주의 관점 괄호 열고 The Point of View of the Universe 괄호 닫고 을 통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논의를 펼쳤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공리주의를 기본 입장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 책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리주의는 물론 공리주의와 거리가 먼 입장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나는 충실한 공리주의자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가급적 광범위한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고자 했다. 다음의 에세이는 지금까지 내가 자주 다루던 주제들, 즉 인간과 동물 관계의 윤리, 삶과 죽음의 본질, 부자의 사회적 의무, 개인의 기부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중대한 쟁점을 가진 사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윤리에서부터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권리, 투표 의무화, 신장 매매, 근친 상간 등 무척 중요한 문제임에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다양한 주제를 꺼내 생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행복, 그리고 행복의 증진은 나의 윤리적 입장은 물론 모두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편의 글에 걸쳐서 다뤘다. 미리 말해두자면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썼던 서핑에 대한 글은 다분히 내 개인적인 감상이다. 서핑은 삶에 행복을 더해준다. 내 전작을 읽어본 독자라면 이 책에서 다루는 다소 생소한 주제와 관점에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논리적인 증거를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며 뻔한 정치적 노선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으려고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아직도 철학자란 대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의 논의를 외면하는 학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디 이 책이 그러한 선입견을 허물어뜨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인간의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창백한 푸른 점.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언제나 새롭고 점점 더 자라나는 경애와 존경으로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내면의 도덕률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사용한 지 400년이 되는 2009년은 세계 천문의 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칸트가 말한 경애와 존경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 생각해보기 좋은 시점이라 하겠다. 세계 시민들이 우주에서 자신의 지위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 기념일은
돼지 인플루엔자나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골치 아픈 일들을 잠시 잊게 만드는 부수적인 도움도 준다. 그런데 천문학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대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과학은 거대한 우주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 괄호 열고 물론 오염된 공기와 도심의 휘황찬란한 불빛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 괄호 닫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외와 존경의 감정을 더욱 증폭시킨다. 동시에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왜소한 지위의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자신의 글 꿈과 사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은하는 우주의 작은 파편이고 그 파편 속에서 우리의 태양계는 아주 작은 티끌이며 그 티끌 속에 있는 우리 행성은 미세한 점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화려한 은유적인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우리 행성이 전체 은하계 속에서 얼마나 미비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지구를 찍은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의 사례를 언급했다. 1990년 보이저호는 64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거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찍었고 그 흐릿한 이미지 속에서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으로 나타난다. 유튜브에서 칼 세이건 페일 블루 도트로 검색하면 그 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중한 것들은 그 창백한 푸른 점 안에 모두 들어있기에 우리는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세이건의 내레이션을 들을 수도 있다. 실로 감동적인 장면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